자, NBA. 내일 이제 올랜도랑 토론토가 붙어요. 근데 다들 저번에 보셨다시피 인디애나전에 올랜도가 굉장히 잘 치렀었죠. 인디애나 상대로 올랜도가 인디애나의 그런 강력한 공격 농구를 박살내고 오히려 득점으로 앞서버렸습니다. 특히 제가 이 올랜도를 얘기할 때 올랜도의 이런 그 득점 기회 같은 건 상당히 적게 하고 상대를 또 이렇게 억제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 올랜도는 딱 본인들의 스타일로 했어요. 올랜도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다시피 3점 슛이 좀 별로인 팀이고 3점 슛 시도도 적은 편이고 막 그런 팀인데 직전 경기에도 20개밖에 안 던졌고 3점 슛 성공은 이제 7개. 그래서 확률 자체는 35%도 평소보다는 좋았어요. 그리고 2점 슛도 67개. 올랜도가요. 3점 슛보다는 보통 2점 슛으로 많은 득점을 챙기는 팀이고 그날 따라서 그 자유투도 굉장히 많이 얻어냈다. 그날 총 42개 자유투를 얻어냈으니까 또 인디애나 원정이었는데도 엄청 많이 얻어냈었고 여러 가지로 자유투가 큰 힘이 됐습니다. 그 경기에서는. 그만큼 인디애나가 좀 파울이 많은 팀이에요. 상대한테 자유투 내주는 빈도도 높고 올랜도는 그날도 총 야투 시도 자체는 87개. 본인들의 이제 그 자유투 시도수 올랜도의 자유투 시도수에 비하면은 적당한 정도. 왜냐면 올랜도가 평균적으로 야투 시도를 85.9개를 하는데 이날도 상당히 많은 점수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87개 야투밖에 안 던졌다. 딱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했고 인디애나는 올랜도보다도 야투 시도 개수가 95개. 오히려 패배했는데도 인디애나가 야투 시도는 더 많이 했는데 올랜도가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경기예요. 그래서 딱 올랜도는 본인들의 스타일대로 인디애나를 꺾었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올랜도가 디펜시브 레이팅 2등, 디플렉션 2위, 그리고 뭐 OPT 내 야투, 상대팀의 야투가 59.8%로 상당히 낮은 5등이고 3점 슛 수비도 좋은, 그야말로 올랜도가 상당히 좋은 수비팀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인사이드에서 강력한 수비수인 웬델 카터 주니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타지가 나름대로 역할 잘해주고 있고, 그리고 마켓 펄츠가 없는데 앤서니 블랙 들어와가지고 운동 능력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썩스는 좋은 수비수고요. 여러 가지로 올랜도는 전체적으로 사이즈도 좋고 사이즈도 좋고 좀 그 전방위 수비가 괜찮은 그런 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토로 보면 토론토는 이제 아누노비도 돌아왔고 전체적으로 라인업이 안정감은 되찾긴 했는데, 글쎄 토론토가 3점 수비가 좋은 편인데 올랜도는 딱히 3점 슛에는 별로 강점이 없는 팀이고, 그러니까 3점 슛 시도 자체도 적은 팀이다. 토론토의 강점이 드러나기가 힘들다는 점이고, 그리고 토론토도 인사이드 OPT 내 야투 이제 방어율이 65.8%를 허용할 정도로 안 좋은 편이에요. 뒤에서 한 이제 8등, 뒤에서 8등 정도인데, 올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점슛보다도 2점슛의 득점 빈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올랜도가 다소간의 이런 미드레인지나 뭐 페인트 존 혹은 이제 제한 구역에서 득점 가능성이 본인들의 강점이 발현될 만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올랜도를 좋게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더오버가 조금 걱정인데 215.5로 다소 낮은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직전 경기 때 그 토론토가 디트로이트의 그 약한 이제 전방을 공략해가지고 142점을 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정도로는 사실 토론토가 많이 내지는 못하는 팀이고, 보통 그리고 올랜도가 승리할 때 보면요, 뭐 직전 경기 인디애나나 같이 막 더불어서 엄청 뛰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토론토는 페이스가 느린 편이고 인디애나는 전체 페이스 1위 팀이고 야투 시도도 많은 편인데, 토론토는 일단 페이스가 그렇게 빠른 팀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속공 찬스 때마다 바로바로 질러가지고 속공으로 연결하는 뭐 그런 빈도는 높지만은, 저는 이 경기 꽤나 끈덕진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랜도가 승리할 때는 상대팀의 이런 득점을 좀 최대한으로 억제를 하고 저득점 승부를 가는 경우가 꽤나 있었다. 그런 것들이 계산을 하면은 저는 그래도 언더 쪽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랜도의 마인과 언더를 생각하고 있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애틀랜타 대 인디애나인데, 이거는 진짜 이름만 들어도 오바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제가 해외 기준점이 251.5예요. 251.5. 진짜 올 시즌 여태 만난 기준점 중에 가장 높은데, 근데 일단 인디애나는 믿음직스러워. 인디애나 경기는 오바 믿을만 하죠. 무조건 뛰는 팀이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이렇게 뭐든지 하는 팀이니까. 저는 이 경기 뭐 물론 양 팀이 많이 야투 시도도 하고 3점 슛도 엄청 던지고 할 텐데, 그런 건 일단 슛감이 조금 슛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 근데 직전 경기에서 인디애나가 3점 슛이 31개 중에 8개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랜도라는 페이스가 느린 팀한테 116점을 넣었다. 그렇게 3점이 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 팀 다 보면요, 자유투 시도 숫자가 그 애틀랜타가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얻어냈는데, 애틀랜타는 자유투 성공률이 리그 전체 4등이에요. 4등. 그만큼 애틀랜타는 좀 이렇게 파울이 많은, 제가 저번에도 인디애나가 그 올랜도한테 상당히 많은 파울을 해가지고 자유투를 많이 줬다고 말씀드렸는데,
인디애나의 그런 많은 자유투 이런 그 상대팀한테 자유투를 많이 내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애틀랜타는 자유투도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이 시도하고 반대로 인디애나는 자유투를 두 번째로 많이 주는 팀이다. 그리고 애틀랜타는 두 번째로 높은 네 번째로 높은 자유투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로 네 오바가 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51.5라는 해외 기준점이 다소 높아 보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인디애나에서 지금 그 넴하드 그 할리버튼을 쉬는 구간 동안 인디애나에서 상당히 많은 어시스트를 정립해주는 그런 선수예요. 인디애나 보면은 터너도 그렇고 토핀도 그렇고 메서리나 다들 이렇게 받아먹기가 아주 뛰어난 그런 운동 능력 좋고 플라잉 빅맨들이 많아요. 메서리는 빅맨은 아니지만은 할리버튼이 쉬는 구간에도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네마드가 그 퀘셔너블이다. 이거는 나는 조금 아쉽긴 하지. 그리고 인디애나가 직전 수비가 상당히 좋았던 올랜도한테 고전했다는 거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 근데 인디애나가 올 시즌에 애틀랜타처럼 특히 전방 수비력이 약한 이런 팀들한테는 저는 꽤나 이거 벤치 구간도 그렇고 꽤나 나는 이거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특히 그리고 애틀랜타는 3점슛 시도가 굉장히 많은 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인디애나의 수비 스타일이 상대의 3점슛 시도를 리그에서 가장 많이 억제하는 3점 수비가 좋지는 않아요. 상대 3점이 38.1%로 들어가니까 좋지는 않은데 그리고 애틀랜타는 뭐 보면은 인디애나보다도 낮은 여기 보시면 35.8%로 인디애나보다도 2.2%가량 낮은 3점슛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인디애나가 3점슛 수비가 좋지는 않을지언정 상대의 3점슛 시도는 억제를 잘하고 있다. 인디애나의 수비 스타일이 좋은 샷 블락커인 터너, 마일즈 터너의 블락킹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이렇게 상대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수비를 많이 선호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영 같은 애들은 뭐 3점슛에도 능하지만은 제일런 존슨 같은 친구도 뭐 운동 능력 좋고 한데 얘도 이제 좀 외곽 3 같은 거 그런 데서 좀 강점이 있고 카펠라도 인사이드 받아먹기 말고는 딱히 뭐 다른 득점 루트는 없는 편이고 인디애나는 5아웃이 가능하고 애틀랜타는 그렇지 않다. 자, 어쨌든 저는 전술적인 이런 뭐랄까 상성적으로는요 나는 이거 인디애나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하거든요. 다득점 경기에다가 인디애나가 오히려 프렌을 받았으면 나는 인디애나의 프렌 쪽을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일단은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이거 기준점이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디애나의 프렌 내지 오바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클리블랜드인데요. 이거는 클리블랜드의 결장이 너무나도 큰 타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블랜드가 직전 이제 덴버를 잡아냈어요. 무려 그때 도노반 미첼이 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홈에서 이제 클블 산성 모블리랑 알렌이 버티는 이런 높은 그런 수비수들이 이제 다 활약을 잘했었고 또 인사이드 공략을 잘했었죠. 그날 클리블랜드의 모블리나 알렌이 상당히 높은 이런 야투율로 득점도 두 자릿수를 뽑아냈고 그날 또 갈란드가 좋은 수비를 보였거든요. 좋은 이제 득점을 보였거든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일단은 엔비드가 버티고 있고 수비에 요키치보다는 엔비드가 좋은 수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것도 있고 일단 필라델피아가 지금 주전도 그렇고 벤치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왼쪽 아래 넷 레이팅이 전체 2위인데 덴버는 벤치 구간이 조금 딸리는 팀이고 필라델피아는 근데 보면 주전이나 벤치나 6.5, 4.0으로 전체 넷 레이팅 2등, 2등이다. 나는 이거 일단은 물론 필라델피아가 지금 한창 때보다는 수비가 조금 안 좋기는 한데 그 모블리나 알렌한테 허용하는 게 좀 있기는 하겠지만은 갈란드가 지난번처럼 활개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면은 필라델피아의 디앤서니 멜튼이 상당히 훌륭한 수비수고 니콜라스 바툼 덴버의 이제 마포주 같은 선수는 그렇게 좋은 수비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키치도 그렇고 에런 고든도 이제 세로 수비는 좋고 따라가는 수비도 괜찮긴 한데 사실 갈란드 같은 빠른 선수한테는 좀 약한 편이지. 근데 필라델피아는요 지금 이제 바툼이 돌아왔잖아요. 물론 코빙턴도 좋은 수비수지만은 바툼 같은 애들도 이 윙스팬이 어마어마하게 길고 이런 길목을 차단하는 수비에는 아주 강점이 있다. 저는 이제 바툼이 다시 돌아온 필라델피아가 공수 양면에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바툼이 왔다는 거 이런 점들에서 조금 더 필라델피아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볼게요. 그 미첼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경기에서 지금 또 그 카리스 르버트가 퀘스천업이거든요. 만약에 카리스 르버트까지 못 나온다 그러면은 클리블랜드의 득점 볼륨이 상당히 줄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르버트가 벤치 타임 스코어러인데 르버트가 없으면은 벤치가 잘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꽤나 있다. 일단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주전 타임에서 막 모블리나 알렌이 나오는 주전 타임에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잘 안 굴러갈 수도 있겠지만은 벤치 구간에서는 확실히 앞서 나갈 만하다고 본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지금 보면은 37.8%로 괜찮은 3점슛을 보이고 있는 팀인데 클리블랜드는 인사이드는 강력하지만은 외곽 수비 3점슛 수비가 38.2%로 상대팀한테 높은 확률로 허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보면은 양 팀의 상성상으로도 필라델피아 쪽이 좋게 보인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피닉스 대 포틀랜드인데요. 브록던이 돌아올 수도 있대. 근데 브록던이 원래는 2주가량 결장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저는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게는 안 봐요, 일단은. 그래갖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핸더슨, 시몬스, 브록던이 못 나오면은 포틀랜드에서는 나오는 메이스나 샤프가 사실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드 옵션이라고 봐야 된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옵션이 나오고 있고 뭐 지난번 경기에서도 둘 다 부진했었고 그래서 포틀랜드의 1옵션이 제라미 그랜트라는 건데 근데 이 제라미 그랜트가 뭐랄까 인사이드 수비가 강력한 팀들한테는 맥을 못 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피닉스 같은 경우는 듀란트, 너키치 사실 수비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높이야 있지만은 그리고 부커나 알렌 백코트 수비도요 사실 수비가 좋지는 않죠. 포틀랜드가 그전 경기에서 레이커스나 오클라호마 좀 그날따라 이제 오클라호마는 제일런이 아닌 제일린이 나왔고 다소 높았었고 오클라호마의 전방이 1, 2번 수비가 길이는 다소 느린 편이고 스가도 수비가 좋다고는 할 수는 없고 열심히는 하지만은 걔네들보다도 부커나 알렌 물론 그레이슨 알렌은 나쁘지 않은 수비수긴 한데 부커는 좋은 수비수는 아니죠. 그리고 좀 사이드백이 약간 좀 뭐라고 수비에 있어서는 좀 기민함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포틀랜드가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포틀랜드가 4경기째 91점, 95점, 95점, 99점 100점을 못 넣고 있는데 이날은 좀 인사이드 수비가 그나마 다른 경기들보다는 괜찮은 편이고 팀의 이런 에너지 레벨 자체도 피닉스가 막 오클라호마급은 아니니까 저는 이 경기 서로 양 팀이 좀 다소간에 헐거운 수비를 공략할 만하다. 부커가 근데 또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부커가 돌아온 이후에 그 피닉스의 전력에 대해서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서 부커가 돌아온 이후에 피닉스 그리고 부커가 돌아오기 전에 이런 피닉스의 성적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부커가 돌아온 이후에 피닉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공격력 면에서 아주 탁월하다. 제가 디에런 팍스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피닉스나 세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핵심 가드, 고투가이가 돌아온 게 이러이러한 차이를 보인다더라. 아래 거랑 위에 거랑 비교해보세요. 위에 있는 세팅을. 아래 게 이제 상당히 좀 득점 면에서 저조했다는 게 보이고 위에 보면은 상당히 득점이 많이 올랐고 야투율도 좋아졌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아래쪽이요 111점이잖아요 평균. 근데 상대팀이 112점을 넣었어. 근데 위쪽 보면요 위쪽에 134.7점을 넣는 동안 상대팀도 126점을 넣었거든. 그만큼 부커가 돌아오고 나서는 팀이 약간 오바세가 짙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피닉스 대 포틀랜드 물론 포틀랜드가 약간 득점이 저조한 팀이긴 한데 그만큼 피닉스도 득점 찬스 많이 가져갈 거고 저는 오바가 꽤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3.5라는 큰 값이긴 한데 요즘에 포틀랜드 하는 짓거리 보면은 피닉스가 마인도 가능하다. 일단은 그렇게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커스 대 유타인데 이거는 조금 어렵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또 르브론이나 AD가 오늘도 나올락 말락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 르브론이 요즘에 너무 잘 넣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휴스턴이랑 할 때 르브론이 엄청 잘했어. 그날 이제 37점 박았고 그 전에 어쨌더라 포틀랜드랑 할 때도 르브론이 35점을 박았어요. 좀 그러니까 비정상적이야 약간. 비정상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는 르브론인데 근데 뭐 유타도 수비가 강한 편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르브론이 또 한 번 그런 강력한 득점력을 보여줘도 이상하지는 않다. 근데 그 전에 상대했던 휴스턴이나 포틀랜드에 비하면은 유타는 다소간에 수비도 약한 편이고 공격 템포도 빠른 편이고 유타도 앞선 라인 지금 키온테 조지가 그 테일러 홀튼 터커 대신에 들어왔고 여전히 클락슨이 또 이렇게 2번으로 나오고 있는데 수비가 약하죠. 수비가 약한 편이고 여전히 그 좋은 이제 샷블라커이자 그 인사이드 수비수인 캐슬러가 못 나오는데 그 자리를 마카니나 콜린스가 채우고 있다. 마카네는 수비가 좋지 않고요. 콜린스는 높이가 낮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앤서니 데이비스가 꽤나 활개칠 만하다고 보고 르브론도 뭐 마카넨이 높기는 하지만은 운동 능력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르브론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약할 여지가 또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 오바를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유타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피닉스랑 지금 계속해서 2경기 연속으로 붙었었고 그 전에도 뭐 이제 막 인디애나 막 그런 팀이랑 붙었는데 일단 이 유타가 뒤 없이 공격을 하는 팀이라고 보고 특히 또 레이커스가 저번에 그 세크라멘토 같이 공격 일본도의 팀 그리고 피닉스 같은 팀들 그때 이제 이게 부커가 없을 때긴 했는데 그런 팀들이랑 상대할 때 또 점수가 날 만큼 나거든요. 멤피스 같은 팀 상대할 때는 3점이 대폭발했어. 지금 또 뭐지 레이커스의 3점이 살짝 또 사그라들긴 했는데 유타도 외곽 수비가 좋은 팀이 아니에요. 유타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비 에너지가 오른쪽 아래 보시면 수비 에너지가 굉장히 낮다. 디플렉션이나 루즈볼 빈도 이런 것들이 리그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레이커스가 득점을 하기에 꽤나 편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유타 같은 경우는 오펜스 리바운드로 오지게 잘 따요. 리그 전체 1위다. 뉴욕 닉스보다도 잘 따는 팀이고 뭐 레이커스가 물론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긴 하지만은 저번에도 한번 그때 어디였더라? 하여튼 막 인사이드 박살나고 그랬었거든. 오펜스 리바 엄청 따이면서 그때 올랜도였나? 어쨌든 유타는 이렇게
오펜스 리바운드 시도를 많이 하니까 오펜을 못 따면은 그만큼 역습 빈도도 역습 찬스도 많이 줄 수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오바 생각하고 있고, 근데 나는 좀 유타가 비빌만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타가 계속해서 지금 비비는 경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 특히나 점수가 이렇게 높아진다면은 그냥 마냥 끌려가지는 않거든. 유타는 또 클락슨이 터질 수 있다, 마카넨이 터질 수 있다, 뭐 그리고 벤치 타임도 터질 만한 선수도 꽤 있는 편이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르브론이 지금 그 고령의 나이에 2경기 연속으로 대폭발을 했다는 게 35점 이상 터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물론 유타가 약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안 터질 것 같거든요. 르브론이 또 이건 좀 다소간에 좀 추측성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경기도 유타의 프렌 내지 오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국 먼저 해볼게요. 한국 먼저. 한국 먼저 하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아주 좋은 기세로 많이 임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클린스만 감독이 여러모로 지금 좀 민심이 안 좋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상주하지도 않는다, 국대 경기보다는 다른 게 국대는 뒷전이고 다른 게 우선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뭐 다소간에 약한 팀들을 많이 좀 상대한 것도 있지만은 시원시원한 이런 공격 축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저는 이 튀니지전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은 튀니지가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은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실점이 굉장히 적은 팀이에요. 수비가 좋았고 월드컵에서도 보여줬던 그런 수준급 수비 실력이 있었는데, 대부분 수비이나, 그러니까 그 튀니지 수비진이 다 월드컵 때 주전 선수들이었거든, 거의. 그래가지고 난 튀니지가 우리나라한테 꽤나 잘 막아줄 거다. 그래서 좀 좋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전반전 0대0으로 가고 역시 내 상대로 가는구나 했는데,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의 속 시원한 골부터 해가지고 막 프리킥으로도 막 이어가고 여러 가지로 되게 잘했었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야, 우리나라 공격 좀 되는데, 확실히 이게 인적 자원이 이게 또 해외에서 뛰는 선수도 많고 하니까 확실히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대에서 이강인 선수를 중용하는 게 여러모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중국이랑 하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늘상 중국한테는 어지간하면 많이 썼었고, 최근에 그리고 중국 보면은 막 그렇게 상태가 좋아졌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뭐랄까 본인들의 이런 자국의 이런 뭐랄까 경기력, 그런 것들에 많은 의심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도 본인들을 높게 안 치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경기 약간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거기다 이렇게 좀 우리나라도 해외파들 많이 소집 안 하고 그런 대회여가지고 큰 의미는 없고요. 뭐 이렇게 아시안컵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맞붙었던 거, 월드컵 아시아 예선 이런 거를 많이 좀 보면 좋은데, 중국 원정이 일단 쉽지는 않기는 한데요. 나는 근데 요즘에 탄력받은 대한민국의 이런 전력을 높게 치고 싶어. 오늘 특히나 라인업도 그렇고 좀 공격적으로 임한다는 점, 여태 보여왔던 거 생각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꽤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미리 말하자면 저도 우리나라 2.5마인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통 이런 월드컵 그 최종 예선 말고 그 전 단계는요, 대부분 상대팀을 엄청나게 대파를 하면서 올라가요. 그 때문에 뭐 중국이 이 조에서는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은, 그래도 지금의 우리나라라면은 무난하게 여기는 조 1위로 뚫을 것이고 다득점으로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요, 먼저 이렇게 B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프랑스랑 그리스, 지브롤터 대 네덜란드, 이렇게 두 경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그리스랑 프랑스는 이미 당락이 확정된 친구들이에요. 프랑스는 뭐 조 1위 확정이죠, 이미. 근데 이제 그리스는 그런 게 있어. 일단 플레이오프 준비를 해야 되고, 본인들이 얼마나 저력이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또 홈경기이기도 하고요. 역사상 양 팀의 맞대결을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가 딱 한 번 이겨봤어요, 프랑스를. 근데 어디서 이겼냐? 바로 유로 2004 8강. 메이저 대회에서 이겼다는 거야, 메이저 대회. 메이저 대회에서 그리스가 프랑스를 여기 딱 한 번 이겨봤거든요. 나머지 보면은 프랑스가 프랑스가 7승 1무 1패로 압도적인 그런 우세를 가지고는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가 또 홈전적도 한번 봐야 돼.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패배한 거를 보니까 스페인한테 1대0, 네덜란드한테 1대0, 그 밖에는 뭐 유럽의 이런 최초 강팀을 많이 상대한 건 없는데, 뭐 아일랜드도 그래도 비슷한 상대지만 이겨봤었고, 스웨덴도 이겨봤고, 뭐 옛날에 이제 이탈리아한테 3대0으로 패한 건 다소 좀 이제 한 4년 전이니까, 최근에 그리스가 환골 탈퇴를 좀 많이 했습니다. 얘네가 보면요, 우리가 알만한 뭐 포르투니스, 소크라티스, 마노라스 이런 수비적인 자원들 많이 이제 다 은퇴를 했고요, 국가대표팀을. 그나마 지금 그리스에 누구 있냐 하면 알만한 선수가 리버풀의 치미카스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수들이 20대 초중반으로 어린 편이고, 그렇게 좀 재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그리스의 경기는 저번에 아일랜드전을 봤어요, 아일랜드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좀 팀도 잘 굴러가고 확연하게 아일랜드한테도 우세임을 알 수가 있었고, 뭐 10번 펠카스 같은 경우는 또 플레이메이킹도 좋아 보이고, 네임밸류는 조금 떨어지만 나름대로 이런 실속은 있는 팀이다. 저는 일단 그리스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가 직전 경기에
그 지브롤터를 워낙에 개패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야 프랑스가 전 경기도 그렇게 개패했는데 그리스도 개패지 않겠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지브롤터와 그리스는 확연하게 체급이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 팀 다 그렇게 큰 동기부여는 없지만은 이런 그리스의 괜찮은 홈전적 같은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프랑스가 이긴다고 해도 글쎄 마헨 배당도 그냥 그렇고 딱 이 경기가 햄무나 무승부 노릴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의 마헨 배당이 2.50으로 괜찮긴 한데 저는 뭐 마헨도 괜찮아요. 마헨도 괜찮은데 그거를 우선 그렇게 되면 마헨이랑 햄무랑 무승부 다 좋아 보인다 이러겠지만은 저는 이거 그리스가 홈에서 한번 프랑스 상대로 1대0 정도? 1대0 정도 혹은 최대 무승부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버티는 데는 재간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조금 마헨보다는 무승부나 햄무 그리고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프랑스가 이기더라도 2대0 정도로 이길 거다. 막 그 이상 3대0, 4대0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내는 그런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무승부나 햄무 그리고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언더도 배당이 괜찮은데 근데 저는 이 경기에 언더를 택할 바에는 다소 좀 공격적인 배팅, 무승부나 햄무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지브롤터 대 네덜란드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보통 이제 지브롤터 경기는 햄무 거는 거 말고는 뭐 없어요. 직전 경기에 지브롤터가 14대0을 당하고 그랬었는데 지브롤터가 보통 보면요. 프랑스한테 비정상적으로 14대0 프랑스도 본인들의 A매치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로 이긴 경기였다고 했잖아요. 지브롤터가 많이 패했어. 많이 패했는데 보통 프랑스한테 홈에서 3대0도 했었고 저번에 이제 네덜란드였나요? 네덜란드 원정에서도 3대0으로 적당히 졌었고 이렇게 14대 0으로 지는 거는 이질적이에요. 이질적. 그래서 일단 홈이기도 하고 보면 4대0, 4대0, 뭐 5대0도 있긴 하지만은 뭐 3대0, 3대0, 3대0 많고 그렇게까지 막 큰 점수 차로 지는 거는 사실 좀 이거는 많이 오바였다. 일단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이 경기는 그냥 햄무 거는 거 말고 다른 뭐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 가라면은 뭐 지브롤터의 4프렌 한 3대0 정도로 지겠지 이런 것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그럴 바에는 저는 그냥 4햄무 하나 찍고 말 것 같아요. 옛날에 그리고 네덜란드가 지브롤터랑 21년도 월드컵 예선에서는 7대0, 6대0으로 이겼었거든요. 여기 위에 아마 조금만 가면 있을 거야. 네, 여기 일단 네덜란드 지브롤터 6대0 하나 있고 6대0 하나 있고 그리고 조금만 가면 7대0이 또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브롤터가 다소 안정화가 됐고 근데 또 요즘 보면 지브롤터가 약해. 제가 직접 웨일즈 대 지브롤터도 봤거든요. 이거들 보면은 전반전에만 웨일즈가 4대0을 냈어요. 그만큼 지브롤터는 그냥 가둬놓고 쳐맞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거든. 만약에 그런 흐름이라면은 저는 네덜란드가 4대0 이상도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이번에 또 홈 경기이기도 하고 지브롤터가 그래도 홈에서는 뭐 프랑스한테 3대0 정도로 좀 무난하게 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4햄무 정도 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D조 크로아티아 대 아르메니아 여기는요 이제 치열한 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조 상황이 터키, 크로아티아, 웨일즈가 있고 터키는 어지간해서는 1위가 거의 유력합니다. 매우 유력 매우. 터키가 1위가 안 되는 상황이 뭐냐면은 오늘 웨일즈 원정하고 터키가 집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저기 아르메니아를 꺾으면은 그러면은 크로아티아는 승점 16점, 터키도 승점 16점이잖아요. 터키 16점, 크로아티아 16점, 웨일즈가 14점이거든요. 웨일즈는 14점으로 잘 싸웠지만 탈락인 건데 근데 상대 전적 터키랑 크로아티아 맞대결이요. 1승 1패긴 한데 그 상대 전적 득실에서 앞서요. 득실에서 서로 원정승을 했는데 크로아티아가 터키 원정에서 2골을 넣어가지고 상대 전적에서 1승 1패지만은 골득실에서 크로아티아가 앞서가지고 크로아티아가 1위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터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쉬운 상대를 만나려면은 1위를 수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웨일즈 원정에서 일단 최대한 패하고 싶지 않겠죠. 뭐 당연한 소리지. 누가 쉽게 져주고 싶겠어. 이건 당연한 소리니까. 크로아티아를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아티아는 웨일즈한테 2점 앞서긴 하지만은 만약에 오늘 홈에서 아르메니아랑 비긴다 이러면요 웨일즈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역전 추격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근데 저는요 이거 아르메니아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직전 경기 아르메니아 원정 가가지고 크로아티아가 꽤나 고전을 했습니다. 이 경기 이때 뭐 좀 일찍 넣어가지고 이기긴 했는데 골대도 한 번인가 맞았고 좀 공세를 펼쳤는데 아르메니아가 되게 잘 막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아르메니아가 감독 교체를 한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다소간에 최근 전적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막 이렇게 안 좋은 구간도 많이 있었는데 막 노르웨이한테 9대0 당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최근 경기력이 아르메니아가 전적상 나쁘지는 않아요. 올해 1월부터 감독을 갈았습니다. 여기부터요. 아르메니아 터키 2구간부터 감독을 교체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22년도 전적 여기까지는 호아킨 카파로스 감독이 맡았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팀을 이끌었던 페트라코프가 감독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다소간에 원정에서 웨일스를 잡기도 하고 그리고 터키랑 또 비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저력 있는 팀으로 거듭났었는데 최근 그 이제 9월달 이후 그 10월달이랑 그때는 좀 아쉬웠단 말이야. 특히나 라트비아 같은 팀한테 지고
이런 게 좀 많이 아쉽긴 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감독 교체 이후에 이런 좀 회복세에 있는 아르메니아다. 좀 최근에 중요했던 웨일즈와 비기기도 했었고요. 이 경기에 만약에 웨일스가 승리를 했으면은 크로아티아가 이게 떨어질 수가 있었거든. 어쨌든 아르메니아가 꽤나 저력이 있다. 이 경기를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근데 솔직히 말해서 크로아티아의 전력을 생각하면은 아르메니아라는 팀 상대로 특히 이게 원정도 아니고 홈에서 나는 이기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마헨베당이 너무 별로야. 마헨베당이 별로고 물론 햄무도 갈만한데 저는 LG간에서는 이 경기 2대 0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언더를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언더. 만약에 이게 기준점이 1마인이 아니라 2마인이었으면 나는 진짜 바로 2마인 그 2햄무 질렀을 것 같아요. 2햄무였으면 아마 배당도 좋았을 거고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경기 크로아티아가 딱 2대 0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승부나 햄무 같은 이런 고배당도 갈만한 경기인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2대 0일 것 같다는 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2대 0을 봤을 때 크로아티아의 1마일 매당이 1.43 그리고 아르메니아의 2.5 프렌이 1.40밖에 안 되니까 그냥 2대 0을 생각하면 2.5 언더 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크로아티아의 이런 어려운 승리 가능성, 햄무 가능성도 괜찮다. 글쎄 무승부는 사실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웨일즈 대 터키 이거는요 웨일즈가 굉장히 급하죠. 터키는 이제 빈첸조 몬텔라 감독이 지휘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미 진출은 확정이에요. 이제 1등이냐 2등이냐인데 어지간해서는 1등일 가능성이 높아. 웨일즈 보면요 웨일즈는 최근 성적이 좋아요. 보시다시피 웨일즈가 최근 5경기 동안 이렇게 3승 2무로 물론 뭐 상대들이 지브롤터 만나고 라트비아 만나고 이랬었는데 무엇보다도 홈에서 크로아티아를 잡았다는 점 이 점이 여기 조에서 좀 이 조의 향방을 끝까지 모르게 했던 그런 원동력인데 직전 경기에 아르메니아 원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 이거를 잡았으면 크로아티아를 떼내는 거였거든. 근데 뭐 그러지 못해가지고 크로아티아가 지금 2등이 됐죠. 어쨌든 웨일즈 입장에서 반드시 이 경기를 잡아야 된다. 일단은 잡고 봐야 돼. 터키 뭐 크로아티아가 이기든 어쩌든 일단은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상대의 터키가요 이미 또 진출이 확정이긴 한데 뭐 차라놀로라든지 데미라라든지 지금 주전들을 많이 뺐어요. 소집을 아예 안 했어. 그래서 뭐 터키 입장에서는 그냥 이 경기 지지만 않으면 1등 확정이기 때문에 좀 소극적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거 웨일즈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라인도 올릴 거고 득점하려고 많이 애를 쓸 거고 근데 터키는 그냥 이 경기에 대한 큰 미련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맞부지 서주면 돼요. 보통 그래서 터키가 이런 경기에서는 그냥 오바가 많이 나오더라고. 제 시각에서는. 그래서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 보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왜냐면 이 경기는요 웨일즈가 너무 열망이 큰데 터키는 별다른 좀 그런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지는 건 불편하지. 지면은 2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맞불을 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오바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웨일즈 경기를 오바 보는 게 쉽지 않긴 한데 웨일즈 오바 배당 1.68밖에 안 되기도 하고 이 경기는 배팅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좀 변수가 좀 많을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고배당을 노리기에는 리스크가 조금 있는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조인데요, 아이조. 루마니아 조상을 보면은, 루마니아는 오늘 스위스랑 1, 2위 결정전을 하는 셈이에요. 근데 홈이기도 하고, 루마니아가. 루마니아는 홈이고, 스위스 이제 원정인데, 보시다시피, 스위스가 그냥 이기면 끝나요. 비기면 당연히 루마니아가 1등이고, 조 1위고. 스위스가 생각보다 많이 못했어가지고,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 이스라엘의 추격을 받기도 했는데, 요 경기는요, 양팀 다 일단 진출은 확정이고, 좀 쉬운 상대랑 붙고 싶을 거고, 좀 다소 흔들리는 스위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보시면요, 지금 최근 스위스와 루마니아의 A매치 전적이에요, 이게. 먼저 이제 홈팀 루마니아 먼저 볼 텐데, 루마니아가 최근 A매치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 6승 4무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이 가운데서 스위스랑 비겼던 거 있고요. 좀 다소간에 쉬운 상대들을 잘 제압했던 모습도 있고 만만치 않은 상대 코소보 제압한 거랑 이스라엘의 이런 추격 의지를 뿌리쳤던 루마니아가 이스라엘과 중립경기장 승리를 거뒀던 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루마니아는 딱 진출하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최근 A매치 잘하고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반대로 스위스도 잘해. 잘한다기보다는 스위스는 좀 기대 이하긴 한데 지지는 않았어. 스위스는 최근 A매치 9경기 동안 4승 5무예요. 4승 5무. 근데 보면은 스위스가 루마니아랑 비기고 코소보랑 비기고 벨로루시랑 비기고 이스라엘이랑 비기고 코소보랑 또 비기고 이렇게 스위스는 그 네이션스리그 포트 A급 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그 상위 라운드에 뽑힐만한 그런 팀인데 보통 스위스가 예선을 잘 치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예선에서 별로 안 좋았어. 이길만한 상대들한테 비겼던 게 매우 큽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좀 실망스럽고 또 마지막 경기가 하필이면 또 원정이라는 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 글쎄 스위스가 원정에서 루마니아를 잡고 조 1위를 탈환하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리고 뭐 스위스가 뭐 분명히 잡으면 좋지만 일단은 진출은 확정이기 때문에 아주 큰 동기부여는 없어요. 역대 맞대결 전적 같은 거 봐도
네, 좀 오래전 데이터가 많기는 한데 좀 밀레니엄 이후에도 보면은 스위스가 루마니아 상대로 우위를 못 점했죠. 오히려 루마니아가 1승 2무로 상대적이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지금 배당상 루마니아 홈에서 스위스가 정배를 받았는데 나는 이런 경기가 고배당 노릴만한 경기지 않나 일단 그런 생각 해보고 있어요. 지금 스위스도 한창 안 좋은 시점인데 갑작스럽게 루마니아 원정에서 이런 안 좋은 전적들을 딛고선 승리를 거둘까?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루마니아 입장에서도 지금 한창 지금 예선 잘 치르고 있는데 최종전에서 지지만 않으면은 조 1위로 본선에서 쉬운 상대를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이 경기에서 뭐 로테를 쓴다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꽤나 고배당 같은 거 노리기 좋아 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무승부나 햄무, 이게 햄무가 스위스가 1대0으로 이긴다는 거잖아. 난 사실 햄무보다는 무승부가 더 가능성 좋아 보여요. 저는 이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라 대 이스라엘은요, 여기 조에서 이미 나가리가 됐어요. 이스라엘은 한창 잘 비볐지만은 조 3위에 그쳤고 100대 0으로 이겨도 어차피 못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안도라는 늘 그렇듯이 조 꼴찌예요. 근데 이거는 안도라가 그렇게까지 핫바지는 아니다. 핫바지는 맞는데 진짜 막 우리가 아는 산마리노, 뭐 지브롤터, 리히텐슈타인 이 정도까지 핫바지는 아니에요. 안도라는. 그리고 안도라가 홈이기도 하고, 뭐 안도라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코소보한테 홈에서 3대 0으로 깨지고 이런 건 있는데, 코소보는 그래도 짜임새는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코소보가 과연 동급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코소보가 비슷한 레벨이지만 살짝 우위지 않나.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도라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겨우 1점으로 이겼다는 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이거 그냥 물론 이스라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양팀 다 동기부여도 없고 이스라엘이 큰 점수 차이로 이길 것 같지는 않다. 일단은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 경기도 베팅할 맛은 많이 안 나죠. 뭐 언더라든지 뭐 햄무 이런 거 가볼만은 한데 저 같은 배당충들은 그냥 햄무 같은 거 노릴 것 같기는 해요. 역사상 맞대결 전적 같은 거 보면은 양팀의 맞대결이 이스라엘이랑 안도라랑 쭉 붙었을 때는 역사상 이스라엘이 패한 적은 없더라. 이스라엘이 오전 전승인데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쉽게 제압을 해오다가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2대1로 홈에서 겨우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별로 맛은 없는데 이스라엘 햄 한번 찔러보고, 혹은 이제 마행 같은 거, 이스라엘의 마행 같은 거 그냥 볼만하지 않나. 근데 저라면은 좀 배당 그냥 앞세울 것 같아요. 코소보랑 벨로루시도 어떤 뭐 그런 메리트가 없습니다.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어요. 그냥 코소보는 홈에서 한다는 거, 그리고 뭐 벨로루시는 요즘에 그래도 최근 한 3경기 동안 양팀 다 이렇게 보면은 양팀 전적 같은 거 보면요, 코소보는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 특히 스위스랑 비겼고 이스라엘을 또 잡아냈다는 거, 그 이스라엘 한창 추격하려던 급했던 이스라엘을 잡아냈다는 거, 이런 정도는 코소보를 좀 좋게 볼만 하고 안도라를 쉽게 제압했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벨로루시 보면 요즘에 A매치에서 최근 3경기 동안 1승 2무긴 한데 스위스랑 이렇게 타이트한 승부 끝에 비겼다는 거, 특히 앞서 나가다가 마지막에 좀 당한 거였어요. 그렇게 벨로루시가 그래도 한창 때만큼은 아니지만 좀 저력은 보여줬던 벨로루시였다. 그래서 지금 양팀 다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 경기는 뭐 메리트도 없고 적당히 그냥 코소보의 1대0 혹은 무승부 이런 거 무난한 거 노리기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더도 있는데 언더는 배당이 너무 별로야. 코소보 대 그 벨로루시라는 딱 팀 이름 색깔답게 언더 배당 1.60밖에 안 되고 그냥 고배당 노리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라면은 코소보의 근소 우위를 보지 않겠냐. 그래도 여태까지 이런 A매치에서 펼쳐온 거를 보면은 벨로루시는 최근에 다소 좀 하락세, 그리고 코소보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벨로루시보단 상황이 낫다고 보고 또 홈경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코소보의 햄무 가볼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소보 무도 괜찮고, 이제 남미 예선, 제가 배트맨에는 내일 딱 파라과이 대 콜롬비아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 있는 남미 예선 4경기는 제가 그냥 적당한 힌트 정도만 드리도록 할게요. 파라과이 대 콜롬비아가요, 일단은 이름만 들어도 상당한 언더팀 향기가 많이 풍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야. 최근에 이 콜롬비아의 A매치 데이터를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파라과이는 그리고 늘 언더팀의 향기를 많이 풍기는 팀이고, 이게 이제 콜롬비아. 자, 보시다시피 콜롬비아가 최근 A매치에서 물론 이제 친선전이 되게 많아. 콜롬비아가 A매치 16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고 그 기간 동안 11승 5무. 근데 눈에 띄는 거는 그 기간 동안 또 언더가 되게 많았다. 언더가 16번 중에 9언더였다. 근데 상대가 내일 파라과이잖아요. 파라과이를 보시면은 파라과이는 패배가 많긴 해. 근데 파라과이가 최근 A매치 10경기 중에 9번이 언더예요. 칠레랑 파라과이 이거 말고는 싹 다 언더야. 그야말로 일단은 언더가 반겨지는 경기다. 양팀의 그리고 맞대결 전적 한번 보면요, 양팀의 맞대결상 5년, 최근 한 5년 보면은 콜롬비아가 뭐 홈에서 많이 이겼는데 무승부 2번에다가 다 언더.
파라과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언더팀의 향기를 많이 풍긴다고 했었죠. 제가 저번에도 파라과이랑 그 아르헨티나 할 때 이거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우승하고 막 기세 좋긴 한데 파라과이 같은 팀한테 맨날 많이 좀 타이트하게 이겨왔다. 파라과이랑 아르헨티나 맞대결 전적 보면요, 상대적으로 아르헨티나가 많이 앞서겠구나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타이트하게 잘 비볐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라과이랑 아르헨티나 맞대결인데 싹 보시면은 싹 다 언더죠. 싹 다 언더. 이런 식으로 파라과이는 진짜 언더의 상징 같은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는데 갑자기 뭐 오바날 수 있는 거지만은, 근데 딱 이런 경기가 파라과이랑 콜롬비아 같은 경기가, 이거 일단 파라과이의 홈인데 콜롬비아는 지금 A매치 16경기째 무패 행진 중이다. 그리고 최근에 양팀의 맞대결도 언더가 굉장히 많았고 무승부 2번에다가 콜롬비아가 홈에서는 이겼다. 근데 내일은 콜롬비아가 홈이 아닌 원정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무승부나 햄무 향기가 많이 풍기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햄무가 콜롬비아 햄무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파라과이 원정에서 잡을까 이건데, 일단은 콜롬비아는 A매치 16경기 무패 행진 중이다. 콜롬비아가 신승을 거둘 만도 하고 무승부 가능성도 꽤나 있고, 저는 상당히 괜찮은 이런 고배당 경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기. 자, 뭐 그다음 이제 뭐 에콰도르, 칠레, 우루과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경기들은 제가 내일 이제 아마 아침 느바 이제 분석할 때 느바가 5경기밖에 없으니까 그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이제 찾아놓은 것만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에콰도르 대 칠레는 그렇게 눈에 띄는 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 에콰도르는 잘하고 칠레는 별로 못한다. 그냥 그런 거 말고는 별로 없어요. 일단 최근에 A매치에서 칠레 원정에서 에콰도르가 승리를 거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칠레는 이제 황금 세대가 끝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르투로 비달, 알렉시스 산체스 막 이렇게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막 우승하던 그런 빛나던 영광의 시절은 이제 갔다고 봐야 되고, 반면에 에콰도르는 요즘에 훌륭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직전 경기 뭐 베네수엘랑 비기고 하면서 조금 약간 빛이 바라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알만한 선수들 되게 많아요. 첼시에 뭐 카이세도도 있고, 이제 뭐 나름대로 좋은 활약 보이고 있는 뭐 인카피라든지 프레시아도, 이런 친구들도 월드컵 때 나름대로 좀 잘했었고, 여기에 뭐 소집되지 않은 애들도 꽤나 괜찮은 애들 많아. 에콰도르는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시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에콰도르가 홈이기도 하고, 제가 이거 배당을 지금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저라면은 일단은 에콰도르의 승사이드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배당은 모르는데, 우루과이 대 볼리비아인데요. 이거는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일단은 우루과이가 직전 경기에서 무려 아르헨티나를 잡아내고 브라질도 잡아내고 아주 우루과이의 기세가 좋습니다. 그 우루과이가 지금 팀들이 되게 젊잖아요. 일단 수아레즈랑 카바니, 고딘이라든지 마틴 카세레스, 이런 늙은 선수들이 많이 빠지고 대부분 선수들이 젊어요. 되게 젊은 편인데다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감독이 바로 비엘사 감독이다. 비엘사 감독은요, 압박 축구의 대명사지. 공격적인 축구의 대명사다. 강력한 수비. 무조건 선수단한테 야, 강하게 압박해. 라인 올리면서 해. 강하게 압박해. 다시 볼 뺏으면 바로 역습해. 빨리 공격해. 야, 다시 볼 뺏겼어. 또 압박해. 야, 또 볼 뺏었어. 또 공격해. 이런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젊은 피를 활용해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좀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운영을 되게 잘하는 감독인데, 우루과이랑 진짜 맞는 옷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마침 세대 교체도 잘 됐죠. 수아레즈나 카바니 이런 세대가 지나고, 뭐 수비적으로도 괜찮은 선수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중원에도 마침 우가르테나 발베르데 같은 좋은 선수들도 많이 있고, 측면에 뭐 펠리스트리 같은 발빠른 자원이나 뉴네스 같은 이렇게 한방 해결해줄 수 있는 자원들, 로드리고 벤탄쿠르, 니탄 난데스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 되게 많아요. 젊고선 빠르고 강한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루과이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우루과이를 좋게 표현했는데, 내일 이제 볼리비아죠. 볼리비아는 홈 말고는 뭐가 없다 그랬어. 볼리비아의 남미에선 원정 성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냥 쭉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제 볼리비아가 남미에서는 홈에서는 괜찮기 싫어. 이렇게 홈 성적은 괜찮아요. 홈에서는 잘하는 볼리비아인데, 근데 볼리비아의 이제 월드컵 남미에서, 이거 싹 다 남미 예선이에요. 남미에서 원정 성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볼리비아의 남미에서 원정 성적. 빨간색 일색입니다. 빨간색 일색. 이런 걸 흔히 말해서 그 럼블 이퀄 맞았다고 하죠. 그야말로 럼블 이퀄 제대로 맞았는데, 역사상 남미 예선에서 원정승은 거둔 적이 없다. 이거를 전체를 종합을 하면요, 볼리비아의 남미 예선 원정 성적이 7무 47패예요. 7무 47패. 2002년부터 남미에서는 한 10 몇 개 팀을 풀리그를 돌리는데, 그 기간 동안 원정에선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는 볼리비아다. 근데 내일 하물며 내일 우루과이 원정에서는 뒤지게 두드러 맞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뭐 핸디값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저는 볼리비아의 승은 아예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우루과이라면은 무승부는 고사하고 마인 기준점을 봐야지 알겠지만은 충분히 다득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 이제
다음으로 이제 브라질 대 아르헨티나는 이거는 브라질 축구 10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또 상대가 하필이면은 월드컵 챔피언, 세계 챔피언 아르헨티나를 만나는 경기인데 일단은 다소간에 홈이라는 그냥 기댈 만한 건 있는데 어쩌면은 더 위기일 수도 있어. 홈에서 아르헨티나한테 브라질이 깨진다. 이러면은 나라 뒤집어지거든. 최근 A매치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양팀의 맞대결 같은 거 보면은 내일 이제 브라질 홈인데 브라질이 홈에서는 아르헨티나한테 이렇게 한번 진 적도 있었죠.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에서도 비등비등하다가 살짝 좀 어려웠었고 브라질이 홈에서는 그래도 옛날에 아르헨티나를 잘 이겼거든요. 2010년대 이럴 때는 그나마 좀 아르헨티나가 지금같이 좀 세대교체를 잘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좀 그래도 브라질이 아르헨티나한테 많이 앞서나가는 그림이 있긴 했는데 요즘에는 지금 브라질이 엄청 저점이잖아요. 그걸 보면은 아르헨티나는 월드컵 우승하고 최근에 우루과이한테 패배하면서 이런 연승 기록이 깨지긴 했어요. 연승 기록이 또 깨지기도 했었고 브라질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많이 졌습니다. 특히나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이렇게 2연패를 했다는 거. 남미 예선에서 지금 브라질이 2연패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만치 않은 상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만약에 아르헨티나한테 패배를 한다. 그러면은 남미에서 3연패인 거잖아요. 브라질이 100년 역사 동안 브라질 축구협회 100년이 넘는 뭐 150년도 더겠죠. 하여튼 그런 오랜 역사 동안 3연패가 없어요. 3연패가 없어. 브라질 역사상 최초로 3연패를 할 수 있는 위기다. 그만큼 지금 브라질은 저점이라는 거죠. 또 하나 보면은 브라질이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요. 이렇게 계속 연승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한 39연승인가? 아마 그랬을 거야. 근데 그 연승 행진이 이번에 깨졌다. 우루과이한테 패배를 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연승 행진들이 깨졌습니다. 이제 지난번 그 2018년 월드컵 예선에서 칠레한테 한번 깨진 뒤로 쭉 이렇게 여기 3경기 쭉 이렇게 무패 행진 달리고 있다가 깨졌어요. 한 30경기가 넘은 기록인데 깨졌어.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면은 이거 맞나 모르겠는데 홈 성적도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월드컵 남미에서 홈 성적. 월드컵 남미에서 홈에서 이렇게 패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내일 어쩌면 아르헨티나한테 패할 수도 있겠다. 역사상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신설된 월드컵 남미 예선 풀리그에서 브라질이 단 한 번도 홈에서 패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한테 질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전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브라질이 네이마르 빠졌죠. 비니시우스 빠졌죠. 그러면은 이 공격을 이끌 자원이 갑작스럽게 영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여러 가지로 이 경기 브라질을 좋게 볼 여지가 많이 없고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런 기록이 나올 수도 있는 경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페루 대 베네수엘라는 그냥 뭐 다른 거보다 난 베네수엘라가 요즘에 잘 버티는 게 눈에 많이 띄어요. 베네수엘라가 브라질이랑 비겼던 게 좀 가장 눈에 띄었었고 이번에 그리고 칠레랑도 좋은 경기를 한 거. 제가 아까 에콰도르가 지금 굉장히 세대가 좋다고 했는데 반면 베네수엘라는 그 시절 카를로스 론돈, 토마스 링콘 이런 늑다리 친구들이 아직도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괜찮다. 네, 최근에 막 브라질이랑 비교하면서 성적이 괜찮다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반면에 페루는 지금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여기 경기는 별로 뭐 기록도 없고 저도 별로 생각은 많이 안 했는데요. 패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뭐 제가 내일 또 아침에 좀 뭐 정보 같은 거 찾으면 찾겠지만은 근데 마땅히 이 경기를 좋은 게 많거든. 지금 보니까 남미 예선도 괜찮은 게 많은데 이 경기는 굳이 베팅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